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어제는 안앵커가 제게 물어봤으니까 오늘은 네. 제가. 네. 안앵커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뭡니까? 저는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 소식입니다. 이제 소방호수를 몸에 묶고 아이들을 구하러 내려갔던 소방호수의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또다시 자해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네. 자기 몸에 상처를 냈지만 그건 오히려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거나 1인 시위하는 걸 자꾸 봐서 익숙하다 보니까 뭐 아직도 저러고들 있나? 저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분들은 스스로 그렇게라도 맺힌 한이나 충격을 녹여내고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약은 이제 그런 상처에 공감해주는 이웃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보태주십시오.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으로 여러분의 문자를 소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유튜브 팟빵 댓글도 주시면 아이디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뉴이전은 94.5MHz, YTN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공항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예. 검찰에게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일침을 놓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올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기 귀국길에 오른 문 총장은 공항에서 간단히 입장을 언급한 뒤 바로 검찰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간부들과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자 일각에선 문 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낼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인 문 총장의 거취가 해법이 되기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견제 균형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 총장 지적을 반박하면서 지금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게 검찰 내부 불만의 원인입니다. 문무일 총장 귀국 이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민주주의의 위배, 이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어떤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이제 대립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쟁점이 뭔지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예전부터 그 쌓여왔던 갈등과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찬찬히 살펴봐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반박입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축소 등 힘 빼기도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직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에 따라 나누는 자치경찰제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발목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본질은 잊은 채 양측의 힘겨루기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총장이면 행정부의 차관급 기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명권자는 청와대고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예. 이렇게 대놓고 반발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조직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신껏 법을 집행하라고 검찰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고 네. 검찰총장은 아예 임기까지 2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그런 독립을 보장받은 검찰이 어떤 권력과 자본의 힘을 뿌리치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해 왔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총대를 메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오늘 이문정 부장검사죠. 반대보다 반성문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 이렇게 내부에서 따끔한 일침을 놨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의도가 뭐든 법안만큼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목표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꼼꼼히 논의를 해야 되고요. 혹시 검찰의 의견도 더 반영하고 검토할 게 있다면 물론 해야겠죠. 네, 예. 뭐 결국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려고 광주에 갔는데 5.18 망언, 솜방망이 처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광주 시민들에게 문매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5.18이 코앞이잖아요. 네. 뭐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보수 결집에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친 몸싸움과 고성이 쏟아지고 플라스틱 물병까지 날아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연 뒤 광주 송정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광주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투쟁은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고성 속에 5.18 망언, 정복문이 황교안은 물러가라! 몇 번이나 끊겼다 다시 시작되길 반복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1시간으로 예정됐던 집회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 속에 20여 분 만에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5.18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예상됐던 거친 반발에도 광주를 찾은 건
지지층 결집으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권이 이제는 의회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연일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맞춰 유치원 교사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퇴로를 두지 않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역시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데자뷰라고 하죠. 과거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 좀 겹쳐지죠. 데자뷰가 여러 번인데요. 여러 번이에요. 뭐 정당 대표가 물세를 받은 거라면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건도 있었고. 예. 2015년이죠. 5.18 전야제가 열리기 전날인 17일에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멱살잡이와 물세례로 곤욕을 치렀었죠. 그리고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는데 재보선 패배가 친노 주류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던 김한길 전 대표가 이때 또 욕설과 함께 물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동료 의원에게 물세례를 좀 받았었잖아요. 네. 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2012년입니다. 그때 경선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물세례를 받고도 정치는 다 그런 거죠 라고 넘기면서 의외로 인기가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1990년대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원식 전 총리가 학생들로부터 달걀에 밀가루 공격을 받아서 엉망이 됐는데 그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되려 역풍을 맞아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뭐 속담대로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도 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이번에 물세례 받은 황교안 대표에게는 또 어떤 효과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까요? 손학규 대표가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예. 당 안팎에서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계파 패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김관영 원내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국회 앞에서 자해한 소식입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뭐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의인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동수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서 세월호 의인,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직업은 화물차 운전기사셨고요.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 자신의 몸에 소방 호스를 감아서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과거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배가 침몰되니까 그냥 물에 뛰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죠. 우리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 위에 뜨니까 꼬맹이 태우고 일반 학생 태우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보트에 올라가고 다 우리가 해야 됐어요. 누가 도와주는 해경이 도와주는 것도 없고.
네, 이 발언 속에서 당시에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가 사실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네. 이 이후에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추천 포상을 받기도 그랬죠.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렇게 사명감으로 했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후유증으로 온몸의 근육통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 증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일단 국회에서도 자의를 시도하셨는데 그 시도했을 당시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자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뭐 자택이나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장 또 제주도청 앞 등에서도 여러 차례 자해를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걷다가 고등학생 또래 아이들만 봐도 뭐 살려달라라는 환청이 들릴 정도라고 하고요. 네. 또 아이들을 그 당시에 모두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커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다친 데 맞죠. 이런 뭐 마디마디 전혀 이거 힘을 못 쓰고 오른쪽은 거의 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조금만 뭐 운동을 하든지 힘을 쓰면 통증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못 돌리고 그다음에 발 마디마디 이런 발바닥이 전부 다 까시지는 것 같이 지금 걷는 저차까지도 힘들어요. 네, 참 힘들지 얼마나 힘들지 예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맥락 속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아픔을 겪으면 치유하는데도 사회가 다 같이 나서줘야 되는 거겠죠. 네. 아까 시작할 때 안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이걸 자꾸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알아서 잘 해결하고 나오시오, 헤쳐나오시오 이렇게 하면은 저런 분들은 자꾸 고립되면서 더 아프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비단 본인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족들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취재를 위해서 가족분들께 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었고 전화를 시도했었는데 그중에 딱 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가족 중 한 분이셨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이겨내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을 구하다 그 당시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죽어서도 뼈에 사무칠 아픔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저랑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셨는데 그 겹겹이 쌓인 그 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그리고 김동수 씨의 그런 고통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 건데요. 네. 또 이런 고통에 왜 놓였는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 사회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 속보인데요. 네. 이 사건의 피의자 현재 2명입니다. 13살 A양을 살해한 혐의로 A양 의붓 아버지 31살 김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또 A양의 친모이자 공범인 39살 유모 씨를 뭐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경찰은 사실 유 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친모가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친모의 혐의 인정 과정을 좀 살펴보면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건 아닙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엊그제 자정쯤 신경 변화를 보이면서 자백을 했던 상황인데요. 또 이 자백을 들으면서 이 자백을 근거로 경찰이 유 씨에게 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요.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함께 행동하거나 공모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지는 않았다. 차 안에는 있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가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친모의 이 진술이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유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왜 범행을 막지 않았냐? 자, 이러자 친모가 대답하기를 남편 김 씨가 자신을 해코지할 것이 두려웠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어제 있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유 씨는 혐의는 시인을 했지만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두려워 범행을 말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진술 자체에 대해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 살인 공범으로 딸을 살해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살인방조죄 성립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범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수사에 아마 전력을 다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수사의 방향은요. 이 친모와 의붓 아버지가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뭐 진술이나 통신 기록 또 CCTV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진술이 쟁점 부분에서 계속 엇갈리게 될 경우 대질 조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사건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네, 마약과 거짓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하나는 해봤고 하나는 해보지 못했는데 네. 끊을 수 없다. 그다음에 하면 할수록 좀 강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그리고 저는 정답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박유천 씨 얘기군요. 예. 뒤늦게 혐의도 인정했고 거짓말도 사과는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의 박유천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청사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모습을 보인 박 씨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와 대부분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황하나는 6번, 담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촬영 날짜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2007년 12월 21일에 촬영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좀 애매합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왜냐하면 촬영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촬영 시각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폭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건 조금 아직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관련 진술을 일단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그렇죠. 진술을 확보하기만 하면 무언가 수사의 진전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있죠. 해야 되는 거군요. 신주원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별장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촬영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담긴 정황만으로는 성관계가 강제로 맺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었고 촬영 시점도 2007년 8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초라고 번복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면서도 시점은 2007년 초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속 여성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해 수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촬영 날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범죄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제가 보이는 저녁 시간입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버팀목은 수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네네. 수출이 5달 연속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들 네네. 불안불안합니다.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건 수출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개월 연속 감소했다니까 불안감이 커지실 텐데요. 사실 팩트가 그렇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통계를 볼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언제를 잡고 거기에 비교를 하냐에 의해서 경제의 얼굴은 확 바뀌죠. 이게 지금 전년도 동월과 비교한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2월, 3월, 4월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그 당시를 갖다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반도체 경기가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 3월까지 한국의 수출은 17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했던 때였었어요. 17개월 연속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로 보자면 굉장히 우승한 점수를 맡고 있을 때였고 그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경제학에서는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점의 얼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걸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팩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분명 5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치를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들을 몇 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첫째, 수출이 감소하는 폭 자체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줄고 있다.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요. 수출액은 줄었지만 수출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가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겠군요. 단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반도체는 50% 정도가 하락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석유 화학 제품 한 10%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2% 수출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기존에 우리는 반도체에 굉장히 의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 부분이 반등을 해서 플러스로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바이오 헬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의 물량들이 상승했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려오던 중공업 쪽에서는 거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신 맞습니다. 그런 거겠군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좀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수출이 저조하면 들어오는 돈도 적지만
또 설비 투자라는 것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몫이니까. 아, 그렇죠. 반도체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말이죠.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포션이 한 예. 20%가 정도가 와, 됩니다. 20%. 그러니까 엄청난 예. 거죠. 근데 반도체 가격을 유심히 보면은요. 1년 전에 딜에 한 8기가 정도 가격에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예. 반토막이 났어요. 한 50%에서 6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사실 반도체 수출은 X 기준으로 보면 한 13.5%가 줄었으니까 반도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폭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예. 그나마 뭐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지만 예. 아직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나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우리 것을 사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가는 건 그렇죠. 계속 사가는데 그렇죠. 뭐 세계 시장 여건상 그렇죠. 가격이 다운되는 가격이 거는 엄청나게 참 뭐 반토막이 난 거죠. 하하. 예.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래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품목상으로 보면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네네. 지역으로 보면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4분의 1. 만큼 엄청난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어렵죠. 예. 미중 무역 갈등 혹은 무역 전쟁이 격화를 하게 되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둔화세입니다. 따라서 뭐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꾸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자기네 제품을 쓰라고 자꾸 자국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같은 것도 일체 못 쓰게 하는 거고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등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대중국 수출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 글쎄요, 뭐 들리는 소식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다는데 네네네. 둘 사이가 잘 해결되면 중국 시장도 우리한테 조금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예. 지켜봐야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네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우리의 수출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정말 위기냐 아니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내리막까지 갔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반도체의 어떤 위기라든지 대중국 시장의 위기라는 거는 네. 굉장히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이건 언젠가는 닥칠 위기였다는 이런 얘기죠. 아하. 그게 지금 온 거고요.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출 감소폭이 그나마로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자체가 그게 봉합이 됐든지 아니면 합의가 됐든지 간에 어떻든 조금 있으면 뭐 결말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 경기가 약간 호전이 될 기미도 있을 거고요. 특히 반도체는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수출은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한국 수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상저 하고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예. 상반기에는 좀 떨어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동시에 아까도 앞에 설명했듯이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우리가 고전했던 자동차라든지 선박,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이란 동력이라고 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수출 지역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의 여지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기준으로 돼 있던 게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수출이 그래도 좀 그렇죠. 다시 예,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소비자 물가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4년 만에 최저라고 계속 0점 몇 %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물가가 싸다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까? 물가가 사실 너무 올라도 걱정이라고 그러고 너무 낮아도 걱정이라고 경제학이 참 이상한데요. 사실 물가가 지금 이렇게 낮은 이유는 사실 공공성을 띈 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MRI 등 비용들이 대폭 내렸어요. 그래서 의료비 하락폭이 컸고요. 또 통신비도 많이 내렸죠.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다음에 오일 가격도 국제유가도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은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씩 오르고 있지만 거기다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류세 소비 인하가 진작을 있군요. 인해서 그런 요금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는 뭐 일부에서는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뭐 생활 물가라고 하는 소주 가격, 뭐 외식 물가, 삼겹살 등은 생각보다 또 많이 높아졌으니까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자체는 우리가 0%라고 하지만
뭐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공공물가 쪽에서는 뭐 내림세가 있지만 그렇죠. 장바구니에 담는 거는 그렇게까지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예, 오히려 주부님들은 오르는 것도 아마 있고. 잘 체감을 못하실 겁니다. 주부님께서 예, 그래서 안보라잉크가 시장 바구니 들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혹시 신혼집 어떻게 장만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경제안이라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신혼집 집을 장만한다는 건 불가능했고요. 네. 그냥 본가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질문은 또 왜? 왜냐하면 그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미혼 남녀 3,000명한테 설문한 결과가 있거든요. 예. 흥미롭겠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녀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 동일하게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네. 그리고 남성이 반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답이 5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신혼집을 남자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전 같으면 집은 남자가 당연히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을 건데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네요. 맞습니다. 또 미혼 여성 10명 중에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자신이 얼마가 됐든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미혼 남녀 3,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 준비에 대한 요즘 젊은 남녀의 평등 의식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뭐 요즘 집값도 전셋값도 월세도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가혹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부담하기도 정말 힘들지만 둘이 부담한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뭐 어느 한쪽으로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해야겠다며 협박한 유튜버가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노골적으로 협박 방송을 한 건데요. 이 협박받은 사람이 윤 지검장 말고도 언론인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뭐.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출근길 차량에 뛰어들어 달걀을 던지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윤 지검장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고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검찰은 오는 7일 오후 김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자택 등을 찾아가 위협 방송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특정 인물들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위협을 한 만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을 비방하는 등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튜브는 논란이 된 김 씨의 방송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터넷과 누이절을 뜨겁게 달군 기사 의견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오늘은 누이절을 향해서 날아오든 돌직구 탑3 모아봤습니다. 따뜻한 격려, 따끔한 일침 모두 환영하면서 보시죠. 먼저 0450님의 문자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그동안 지켜봤는데 교묘하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교체 희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묘하게 편파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원래 왼손잡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손잡이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편파적으로 느끼셨다니 제가 또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추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자, 다음은 변상욱 앵커를 향한 돌직구입니다. 옆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유튜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변상욱 앵커님 메이크업 너무 덮인 느낌이에요. 조금 가벼웠으면 이라는 아쉬움을 표하셨네요. 직접 변상욱 앵커의 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제 세월의 흔적을 좀 가려주시려고 분장실에서 너무 노력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두터워지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연스러운 뉴스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두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돌직구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유튜버께서 주셨는데 아직 짜임새가 느슨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따뜻한 걱정을 해주신 유튜버가 계세요.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글쎄요, 뭐 좀 아재스러운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과일나무를 심어도 어떤 건 한 3년 뒤부터 열매가 맺고 어떤 건 한 5년 뒤부터 열매가 달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뉘쪄도 아마 열매가 제대로 달리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도 회의하고 끝나고 밤에도 또 회의하고 열심히 가다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좀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건 좀 많이 주세요. 느슨한 부분을 좀 촘촘하게 채워주시면 풍성한 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따뜻한 충고도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군 하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예,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궁금해요 탑3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6789님, YTN 라디오 방송 부산에서는 주파수가 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YTN 라디오는 수도권에서만 들으실 수 있답니다. 대신 예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예스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앱으로 YTN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뉘이저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뭐 팟빵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골고루 좀 많이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궁금증, 대체 블루보틀이 뭐길래입니다. 커피 한 잔 맛보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뭐 전날 밤 12시부터 줄 서고 그랬다고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고급 커피 전문점입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이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콘센트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주문하면 뭐 커피콩을 저울에 달아서 갈아서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15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인 뉴올리언스의 판매가는 5,800원인데요.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네요. 네, 궁금해요 탑3 마지막은 인스타그램에서 부활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소식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숨진 13살 소녀 에버인데요. 부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에버의 가상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억만장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이 홀로코스트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에버 스토리스 프로젝트인데요. 나치 수용소에서 숨진 13살 에버의 일기를 토대로 영국 배우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후손은 디지털 시대에 증언과 추모의 새로운 유형을 찾고 싶었다. 에버의 삶과 영혼 속으로 깊이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뉘이저는 60초 뒤에 찾아올게요.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입지와 조망이 가치가 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야당역 파크뷰 테라스. 문정호수공원 조망권, 테라스와 복층형 설계, GTX A노선 개통 예정과 자유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이용의 교통 인프라, 운정신도시와 LG 디스플레이 등 풍부한 배우 수요는 물론 생활숙박시설로 멀티 투자가 가능합니다. 파주의 미래 가치를 누리십시오. 생활숙박시설, 야당역 파크뷰 테라스, 문의 1644-6711.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청취자, 시청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몇 개만 소개해야겠네요. 네. 유튜브에서 들어온 거 중이 바른말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네요. 김학의 동영상을 은폐한 경찰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WKBY님, 김학의 사건 엄청난 범죄인데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하시면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그다음에 남광재님, 아마 황교안 대표의 물세례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남광채님이십니다. 남광채. 예, 5.18 역사 왜곡 심판 받는다라고 질책해 주셨고, 예. 성기중님은 세월호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때의 안타까움을 다시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 솔매님께서 세월호 의인들이 숨은 영웅들이다. 트라우마가 아직 심할 것 같다고 걱정해 주셨고, 라파엘님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들길님 세월호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 아이돌 얼마님 세월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가족들은 어찌할지 이런 걱정의 댓글 또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2236님께서 어린이날 연휴 3일 동안 마포에 가면 다양한 행사가 많다. 문화비축기지에서는 뭐 서커스 축제도 있고 야시장도 있고 뭐 마포의 미래 세대를 응원한다면서 정보 주셨는데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 저희 정말 환영하고 있어요. 문자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이번엔 남북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남북이 매주 금요일에 열기로 한 회의가 있습니다. 네.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입니다.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도 역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지난 2월에 있었고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남북 간 현안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인데 북한은 우리 보고 자주적인 남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예.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장 간 대면 회의. 하노이 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2월 22일 마주 앉은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3월엔 북측 인원의 전격 철수와 사흘 만의 복귀로 반쪽 사무소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소장 회의엔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북 간 주요 현안 논의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 철도 협력 추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고 유엔의 면제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장비의 북한 반입 문제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연일 남북 관계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 따른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소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통전부와 조평통의 조직 정비라는 내부 요인과 우리 측에 대한 불만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에 분별 있는 처신을 요구했는데 이 소식은 안앵커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주장인데요.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전개 준비 훈련 상황을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에 분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최근 평택 미군 기지에서 모의탄 장착 훈련을 했는데요. 이를 언급하면서 어렵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깨는 군사적 도발이며 북한에 대한 위협 공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모처럼 마련된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무모한 적대 행위에 추종하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밝고 해맑은 웃음 계속해서 선물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 싶습니다. 혹시 어린이날 맞아서 손주 선물 준비하셨어요? 뭐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손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아이들 선물 사주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 될까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뭐 이런 연필, 장난감 이렇게 수입된 어린이 제품을 살펴봤더니 환경 호르몬 번복이었습니다. 특히나 아토피를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무려 220배나 넘게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22배가 아니고 220배? 예. 대체 아이들 쓰는 제품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하영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2달 동안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니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범벅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무려 13만 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연필은 물론 문구 세트와 다트총 장난감 등이 대부분입니다. 캐릭터 연필 세트가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사프 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 다트총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다트 양궁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고 아이들이 손에 쥐거나 입에 넣기 쉬운 연필에서도 20에서 4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보통 연필은 표면에 색을 칠해 제조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수지 필름으로 감싸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피부에 닿거나 입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 발달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아토피라든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아이들 문구류 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13만 점을 모두 수거해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수사에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힘이 센 바닷속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자상한 바닷속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바다의 사냥꾼 상어 가족.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는 아이 울음도 뚝 그치게 한다는 상어 가족입니다. 네, 뭐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뚜루루뚜루 이 후렴구가 중독성이 강해서 수능 금지곡으로 꼽히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예, 아기 상어 목소리의 주인공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최보배 양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잠깐 뭐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한 몇 소절만 이렇게 한번 실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박수로 좀. 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네. 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막 역시 우와, 막 라이브는 똑같다. 완전히 다르군요. 네. 예. 어머, 저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언니도 애기 키우고 있거든요. 와, 자,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보니까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0억 뷰, 그죠? 20억 뷰를 돌파를 했고 올해 초에는 빌보드도 접수했죠. 빌보드 핫 100에서 32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혹시 이 노래 처음 녹음을 할 때 이 노래 뭔가 예감이 있어, 뭐 느낌이 달라, 대박 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막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돼가지고 네. 좀 얼떨떨한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다른 동물 동요들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달랐던 게 동생들이 막 이 노래 나올 때만 막 엄청 더 열광하고 네. 막 더 신나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예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아무튼 앞에는 틀림없이 조스 음악인 것 같은데 네. 저렇게 갑자기 바뀌라고는 참 대단한 반전인데 혹시 살면서도 반전이 있었나 궁금해요. 뭐 누가 알아본다든가 팬레터가 집으로 날라온다든가 뭐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건 딱히 근데 막 평소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네. 막 가끔씩 보면은 제가 어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에서 다녀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서울대공원을 갔는데 네. 거기 가게 진열대에 막 상어가족 풍선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멋지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또 아기 상어 관련해서 녹음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인기가. 지금 몇 살이죠, 최보배 양이? 15살이요. 그럼 녹음은 몇 살 때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와, 그럼 성우 경력이 얼마예요? 한 8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다 셀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녹음한 편수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혹시 성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 내 목소리는 조금 남달라, 녹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방송국 구경하자, 뭐 재밌는 것도 하자 해서 네.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따라갔거든요. 저럴 때 스타가 나오기도 해요. 친구 따라갔다가 아니, 스카우트 스타들은 되는 다 경우가 있어. 친구 따라갔대요. 근데 이제 거기 지도해 주시던 감독님 분께서 제 목소리가 워낙 또 귀에 꽂히고 또 이제 조그만 애가 막 열심히 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처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EBS에 소개가 돼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아기 상어 이 목소리 말고 히트작이 또 여러 개 있을 텐데요. 뭐 꼽을 수 있어요? 주토피아의 어린 주디. 주디. 주디 네. 목소리예요? 네. 주디. 콩순이. 콩순이. 예, 2기에서 4기까지.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또 시청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목소리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한번 대비시켜 봐 주세요. 일단 어린 주디는. 주디. 네, 어린 주디. 난 끝을 보고 말 거야. 이렇게. 콩순이. 콩순이는 에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흥칫뿡. 아니 그건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니 목소리 연기가 사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혹시 뭔가 준비를 하는, 연기를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그 대본 같은 거를 녹음 예. 당일날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연습하는 시간이 좀 없는데 가끔씩 뭐 녹음 자료들을 미리 주시는 경우에는 영상 먼저 보기보다는 대본을 먼저 보고 그 캐릭터의 그런 감정이나 말투를 먼저 파악하고 상상을 해서 네. 그 다음 영상을 보고 연기를 조절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막 감독님들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막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다시 했으면 하는 부분은 좀 다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할 때도 있고. 예. 너무 야무집니다. 지금 잠깐 저희 최보배 양 인터뷰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세요. 네. 뭐 샵 0945로 문자도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남학파영님, 너무 예쁜 어린이, 우리 미래가 밝다. 보배 양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오늘의 명언님은 잘한다. 우와, 해맑은 아기 상어다. 라는 또 칭찬을 해주셨고, 김두한님, 최보배 귀엽다. 뚜루루뚜루. 예. 이영기님, 와 20억 뷰요? 이 기록에 놀랐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전문직 성우입니다. 예. 연차도 이제 꽤 됐지만 그래도 나이가 아직 15살이라면 성우를 계속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뭐 또 다른 꿈이 있는지 뭘 하고 싶은 게 또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 성우라는 직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네. 또 감독님들이 이제 불러주시면 주어진 일이니까 또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우 전에 학생이니까 공부도 성실히 하면서 좀 외교관? 약간 예. 이런 언어 쪽 외교관.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예.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노래랑 목소리 연기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아, 너무 오, 당돌하네요. 야무지다. 뉴스 앵커 어때요? 좋아요. 언니의 후배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 지금 아기 상어 한 번만 더 보여달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노래 혹시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어요? 짧게. 네. 큐.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후배양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보배 양이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해맑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시청자들의 문자 잠깐 더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네. 5647님, 이것은 뉴스인가 토크쇼인가? 최강의 안변 콤비. 그동안 볼 수 없던 신선한 뉴스가 있는 저녁. 네. 항상 발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주셨네요. 네, 9439님, 두 분 앵커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안 좋은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진행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뭐 좋은 충고로 네, 받아들이고 저희 돌직구 보시고 저희를 좀 위로해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괜찮습니다. 무관심보다는 돌직구가 낫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의견들 주셨고 도토리님께서 유튜브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가 보이는 저녁 보시고 경제 이런 정보 너무 좋다. 듣고 보니 경제가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의견 소개를 해드렸죠. 네. 오늘 음악이 있는 저녁에서 선택한 곡은 뭡니까? 오늘 음악 있는 저녁에서는 네. 홍진영의 따르릉 준비했습니다. 오, 뉴스에서 이게 예. 뉴스인가 음악 프로인가 이거군요. 저희 어제 기억하십니까? 144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클로징 곡으로 저희 뉴이처팀 회의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답니다. 다음 주 클로징 음악의 선곡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로 많은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주말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